태율아, 배고프지? 밥 먹어. 할머니, 오늘 뭐 먹어? 된장찌개 끓였는데 생선 구웠고. I don't like it. Can I have chicken balls? 뭐라고? 할머니는 영어 잘 모른다고 했잖아. 할머니는 여기 사는데 English 왜 못해? 너희 집에서는 한국말 하라고 했잖아. 한국말 까먹을 거야? 태율, 선율. No English at home. 그리고 어머님도 영어를 좀 더 배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언제까지 집에서 영어 못 쓰게 할 수도 없고요. 애들도 답답하겠죠.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6세 선영옥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손 씨는 자신이 외국에서 살게 될 거라고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해외여행도 미국 한 번, 태국 한 번, 일본 한 번, 총 3번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말년에 영국이라는 나라에서 거주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죠. 영국으로 발령난 아들을 따라 손 씨는 한국을 떠났습니다. 아마 쭉 그곳에서 살아갈 듯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살던 아파트도 팔아버렸겠죠. 주변에선 많이들 부러워했습니다. 나이 들어 아들네와 함께 살며 아름다운 나라에서 살게 되었으니 겉으로만 봐서는 상팔자도 이런 상팔자가 없었을 것이었습니다. 물론 손 씨도 그런 생각에 설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설렘은 잠시였고 현실은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손 씨는 아들 며느리에게 애물단지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손 씨가 느꼈던 외로움, 막막함, 비참함. 결국 손 씨는 홀로 한국행 비행기를 타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곳에서 말라 죽을 것 같았습니다. 손 씨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공부를 워낙 잘했고 속도 썩인 적 없어서 손 씨의 자랑이었습니다. 명문대학을 나와서 대기업에 취직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결혼을 해서 아이도 2을 낳았습니다. 손 씨의 남편은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동안은 외로웠지만 가까이에 아들네 가족이 있어서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모임에도 활발하게 참석하며 혼자인 생활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손 씨는 복받았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생전에 남편의 사업이 잘 되었던 덕에 손 씨는 앞으로도 경제적으로 크게 어려움 없이 손주들 재롱을 보며 늙어갈 수 있었으니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영국에 가서 살게 될 것 같아요. 손 씨의 생일이었습니다. 아들, 며느리, 손주들이 찾아와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데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손 씨는 그 말을 듣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영국이라니. 손 씨에게는 너무 멀게 느껴지는 단어였습니다. 영국에서 산다고? 갑자기 왜? 그쪽으로 파견을 가게 됐는데 최소한 5년 이상 머물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애들 교육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곳에서 애들 클 때까지 계속 근무하는 방향으로 지원해 보려고 해요. 정말? 좋은 기회네. 다 같이 가는 거야? 손 씨는 얼떨떨한 와중에도 축하를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들네 가족이 해외로 가버린다고 생각하니 벌써부터 가슴 한켠이 비어버린 듯 했습니다. 손자와 손녀는 초등학교 저학년이었습니다. 아마 아들 말대로라면 거의 성인이 되어서 돌아오게 된다는 소리였습니다. 손 씨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회사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민 생각이 있다면 정말로 좋은 기회인 듯 했습니다. 안 그래도 아이들 교육에 열을 올렸던 며느리를 알기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죠. 어머님, 저희 영국 가는 건 말인데요.
어머님도 함께 가시는 게 어떨까 해서요. 그런데 며느리가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나도. 네. 어머님만 두고 가버리는 것도 마음이 편하지 않고요. 저희 애들도 어머님이 돌봐주시면 좋잖아요. 아, 손 씨는 얼른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갑작스럽기도 했고 해외에 간다는 게 너무 막연하게 느껴져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영어 한마디 못하는 자신이 가서 무얼 할 수가 있을지 머릿속이 순식간에 복잡해졌습니다. 말 한마디 못하는데 거기서 내가 어떻게 살겠니? 가면 다 하죠. 가서 배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전 세계 어딜 가도 한국인들 많아요. 그런 거는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 말에 손 씨의 가슴에 설렘이 피어났습니다. 유럽에서 아들네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라니. 꼭 영화 속에 나오는 한 장면이 떠올랐죠. 그래서 말인데요. 이 집을 팔아서 정착자금으로도 쓰고 생활비로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거기서 쭉 살게 되면 한국의 아파트는 필요가 없잖아요. 그 말도 맞긴 했습니다. 영국에 살게 되면 빈집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고 외국에서 살다 보면 아무래도 돈이 더 많이 들 텐데 집을 팔고 가야 손 씨 본인도 노후에 쓸 돈이 생길 것이었습니다. 근데 정착 자금이 필요해? 회사에서 다 지원해 준다며? 어머니도 모시고 살려면 회사에서 지원해 주는 것보다 렌트비가 더 나갈 거예요. 너무 좁은 집에서는 못 살 테니까요. 그러니까 손 씨의 집을 판 돈이 필요하다는 말이었습니다. 손 씨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지난 몇 년간 가격이 크게 뛰었습니다. 그래서 손 씨도 노후 걱정을 전혀 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집을 판다면 영국에서도 잘 살아갈 듯 했죠. 그래, 알았어. 그렇게 하자. 손 씨의 고민은 길지 않았습니다. 가족과 함께 하는데 두려울 게 뭐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늦은 나이지만 손 씨도 새로운 세상을 보고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평생 한 번도 못 가보고 죽는 사람이 더 많을 텐데 그래도 말년에 하고 싶은 것 다 해보고 살아보자 생각했죠. 어차피 사람 사는 데는 다 똑같다고 했으니까 그곳에서도 충분히 색다른 즐거움과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손 씨가 살게 될 도시는 옥스퍼드였습니다. 옥스퍼드에서의 첫 주는 꿈 같았습니다. 아들은 출근 전 쉬는 날이 며칠 주어졌는데 가족들과 함께 도시 구경을 했습니다. 웅장하고 고풍스러운 건물들, 강변의 평화로운 산책로, 빨간색 2층 버스들. 모든 것이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습니다. 할머니, 나 해리포터 같아? 손주가 신나서 뛰어다녔습니다. 손 씨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휴대폰 카메라를 들고 이곳저곳 찍으며 손자들을 쫓아다녔습니다. 어때요? 이런 곳에서 살 수 있다는 건 정말 행운인 것 같아요. 며느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첫 한 주는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새로운 집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한국의 아파트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시내와는 버스 타고 20 정도 떨어져 있는 마을이었는데 한적하고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작은 뒷마당에 있는 2층 집이었습니다. 1층엔 거실과 부엌, 그리고 밥 먹는 공간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2층에는 방들과 욕실이 있었죠. 아이들도 이런 곳에서 크면 마음껏 뛰어놀 수도 있고 마냥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뒷마당에서는 바비큐 파티도 했습니다. 꼭 여기서 오랫동안 살아왔던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스스로가 왠지 우아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아들, 며느리 그리고 손주들까지 일상이 시작되자 손 씨에겐 여러모로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아들네랑 다닐 때는 몰랐지만 혼자가 되니 손 씨는 혼자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다못해 집에서 시내까지 나가는 일조차도 말이죠. 집에서 5분 정도 걸어가면 버스 정류장이 나왔는데 그곳에서 버스를 타면 시내까지 한 번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참 힘들었습니다. 영어도 모르는데 낯선 곳에서 버스는 어떻게 타고 돈은 또 어떻게 내야 하는지도 막막했습니다. 아들은 아침 일찍 며느리, 아이들과 함께 나갔고 낮 동안에 손 씨는 집안일만 했습니다. 하지만 집안일이라고 해봤자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하는 것도 아니었기에 무료했습니다. 아들이 한국 드라마를 보라고 TV에 무언가 연결해 주기는 했지만 집안에만 있기엔 갑갑했습니다. 매일이 똑같았죠. 여보세요. 언제쯤 오니? 아, 어머님. 저 오늘은 좀 늦어요. 애들 제가 픽업 갔다가 어디 좀 들려야 하거든요. 왜요? 아, 나도 시내 좀 가볼까 했지. 혼자서요? 그래. 버스 타면 한 번에 간다며? 그렇긴 한데, 그럼 제가 메시지로 버스 번호랑 어디에서 내려야 하는지 적어드릴게요. 그러자 용기가 조금 생겼습니다. 번호와 목적지만 알면 의사소통이 안 되더라도 버스 타고 못 갈 곳은 없겠다 싶었습니다. Morning. 그런데 버스에 올라타서 버스기사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긴장에 뒷목이 뻣뻣해졌습니다. 헬로? 작은 목소리로 대답을 했는데 그것조차 긴장됐습니다. 손 씨는 버스기사와 가까운 앞쪽에 앉았습니다. 그래야 어디쯤인지 잘 보일 것 같았는데 잠시 뒤에 바로 후회했습니다. 승객이 별로 없었던 탓에 버스기사가 자꾸만 말을 걸었죠. Lovely day, isn't it? 하지만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지 못해서 어색한 미소를 띄웠습니다. 뭔가 물어보는 것 같기는 한데 말이죠. 예스. 손 씨는 그만 말을 걸었으면 하는 심정으로 그냥 예스만 외쳤습니다. Are you going into town? 버스를 탄 지 5분 정도 되었을 때 결국 손 씨는 더듬더듬 외쳤습니다. 스탑. 스탑 플리즈. 마침 다음 버스 정류장에서 섰는데 손 씨는 서둘러 내려야 했습니다. 버스기사의 말도 제대로 못 알아듣는데 이대로 시내에 잘 찾아갈지도 의문이었고 간다고 한들 뭘 할지 어떻게 돌아올지도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일직선으로 5분 정도 달려온 것 같았는데 걸어가자 한참 걸렸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꺾었는지 걸어도 익숙한 도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손 씨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야 했고 전화로 하는 설명을 듣고선 1시간 정도 헤맨 끝에 집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시내까진 가보지도 못하고 버스 한 번 타본 것이 다였습니다. 그마저도 원하는 곳에서 내리지도 못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곳도 집은 집이라고 안심이 되었죠. 어머님, 오늘 고생 많이 하셨죠? 늦은 시각 집으로 돌아온 며느리가 안쓰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손 씨와 다르게 참 적응을 잘했습니다. 며느리도 낯선 곳이긴 마찬가지일 텐데 휴대폰 하나만 가지고 잘만 찾아다녔습니다. 운전을 할 수 있으니 어쩌면 당연했습니다. 답답하시면 그냥 동네 산책 다니시고 저희 나갈 때 한 번씩 같이 나가셔요. 괜히 길 잃으실까봐 무섭네요. 역시나 환상과 현실은 달랐습니다. 아무래도 언어적인 문제가 컸습니다. 말을 못한다는 것은 손발이 잘린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배우기로 했습니다.
살면서 자연스럽게 익혀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으니 뭐라도 해볼 수밖에 없었죠. 아들이 알아봐준 언어 학습센터 초급반에 등록했습니다. 며느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손 씨를 데려다 주었죠. 센터에는 다양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었고 손 씨처럼 나이 든 사람은 보기 드물었죠. 그런데 영어 울렁증이 올라오는지 첫날부터 곤욕스러웠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조금 더 젊었을 때 배워둘 걸 후회했습니다. 손 씨는 스스로가 무척 못나 보였습니다.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기초회화 수업조차 따라가지 못해서 손 씨는 벙어리가 된 것 같았죠. Mrs. Sun, do you like living in Oxford so far? 아주 느릿하게 물어보는 선생님의 말에도 손 씨는 그저 웃기만 했습니다. 아무리 친절하게 얘기해도 귀에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늦은 나이에 자식 따라 외국에 사는 노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진심으로 궁금했습니다. 손 씨는 2달을 다녔지만 크게 영어 실력이 늘진 않았습니다. 시내까지 혼자서 버스로 오가고 마트에서 물건을 살 수 있는 정도, 그 정도가 성과라면 성과였습니다. 사실 영어가 크게 필요하지도 않는 일들이었죠. 그리고 며느리도 힘들어했습니다. 어머님, 계속 모셔다 드리기 힘들 것 같은데 버스 타세요. 그래서 학원은 그만두었습니다. 하지만 손 씨와는 다르게 아들 며느리와 손주들은 영국 생활에 적응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들 며느리는 늘 바빴고 손주들은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유창하게 영어를 했습니다. 한국에서부터 사교육을 많이 받아 그런지 손 씨가 들었을 때는 꼭 외국인 같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손 씨는 문득 외로움을 느껴야 했습니다. 평생 이곳에서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한국인이 한국어가 그리웠습니다. 김치 같은 거 어디 팔지 않어? 김치요? 그래. 제대로 된 김치가 없으니까 영 밥맛도 없고. 비싸긴 해도 사려면 살 수 있죠. 비싸? 아무래도 그렇죠. 그럼 재료 사다가 우리가 담가서 먹을까? 그러자 며느리가 피식 웃었습니다. 뭘 그렇게까지 해서 먹어요? 가족들 중에서 김치를 좋아하는 건 손 씨뿐이었습니다. 시내에 있는 오리엔탈 샵에 조그만 김치를 팔긴 했지만 제대로 된 김치는 아니었습니다. 결국 며느리의 도움 없이 손 씨가 재료를 사다가 김치를 담갔습니다. 모든 재료를 다 산 게 아니라 완전히 같은 맛은 아니었어도 얼추 비슷했죠. 그런데 그렇게 어설프게 김치를 담그면서도 참 이게 뭐 하는 건가 싶기도 했습니다. 김장김치로 꽉 찼던 손 씨의 김치냉장고가 그리웠습니다. 그래도 시간은 흐르고 어떻게든 살긴 사라졌습니다. 친구 하나 없었고 학교가 끝나서 귀가한 아이들을 보고 살림을 하는 게 손 씨의 주된 일이었지만 그래도 그럭저럭 적응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낸 지 2년쯤 지나자 손 씨 가족에겐 조금씩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낯선 타지에 다 같이 넘어와 사는 가족은 화목했었습니다. 서로 뭉쳐서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아들네는 이제 이곳이 자신들의 집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태율아, 배고프지? 밥 먹어. 할머니, 오늘 뭐 먹어? 된장찌개 끓였는데 생선 구웠고. I don't like it. Can I have chicken balls? 손자는 마음에 안 들다는 듯이 한참을 영어로 떠들어댔습니다. 싫다는 건 알겠지만 그 뒤는 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어른들 영어보다도 어려운 것이 아이들 영어였죠. 뭐라고? 할머니는 영어 모른다고 했잖아.
할머니는 여기 사는데 잉글리시 왜 못해? 그리고 서로 혼날 만한 대화나 비밀 얘기를 나눌 일이 있을 땐 손자, 손녀가 서로 영어로 대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너희 집에서는 한국말 하라고 했잖아. 한국말 까먹어. 이런 일이 여러 번 반복되자 손 씨가 부드럽게 손주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아이들이라도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태율, 선율. No English at home. 며느리의 말에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손주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 씨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는데 거기에다가 대고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도 영어를 좀 더 배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언제까지 집에서 영어 못 쓰게 할 수도 없고요. 애들도 답답하겠죠. 아이들은 정말 빠르게 영어가 유창해졌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이기에 뭐든 흡수했지만 손 씨는 아니었습니다. 안 그래도 또다시 영어를 배워보려고 이것저것 시도하고 있지만 60이 넘은 나이에 그게 쉬울까요? 그래도 2년간 살아서 그런지 훨씬 나아졌어도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저 늦어요. 그래? 네. 저녁은 애들이랑 같이 드세요. 애들 아빠도 늦는데요. 그래. 며느리가 집을 나서며 말했습니다. 아이들도 오후 늦게가 되어서야 집에 오기 때문에 또 종일 손 씨는 혼자 있어야 했습니다. 손 씨는 저녁 시간만이라도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었지만 손주들은 자신들만의 세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종일 조그만한 화면을 들여다보면서 깔깔거리는데 손 씨는 같은 공간에 있지만 같이 있는 기분이 들지 않았습니다. 손주들도 말을 걸어도 건성으로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늦게 돌아온 며느리의 손에는 쇼핑백이 가득했습니다. 옷, 화장품, 구두. 백화점 다녀왔니? 안내. 런던 갔다 왔어요. 며느리는 참 팔자가 좋아 보였습니다. 아들이 바쁘기에 며느리가 우울해하지 않을까 생각했던 적도 있었지만 그건 손 씨의 착각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영국 생활을 즐기고 있는 것은 며느리였습니다. 그리고 또 며칠 뒤에는 커피 머신이 주방에 들어왔습니다. 카페에서나 볼 법한 아주 크고 고급스럽게 생긴 기계였죠. 씁쓸한 기분이 든다면 자신이 나쁜 시어머니인지 궁금했습니다. 손 씨는 한국보다 높은 물가에 마트에 가서도 물건을 들었다 놨다 한참 고민하고 나서야 샀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오히려 한국에서보다 씀씀이가 커진 것 같았습니다. 아무래도 손 씨가 집을 판 돈을 대부분 아들에게 줘서인 듯 했습니다. 그걸 다 거덜내기야 하겠나 싶으면서도 손 씨도 나름대로 불만이 생겼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Hello. 집에 손님이 오는 날이었습니다. 손자의 친구 가족들이 집에 놀러 온 것이었는데 전부 다 영국인들이었습니다. 헬로우. 손 씨도 웃으면서 손님을 맞았습니다. 부부와 아이들 셋까지 들어오니 집안이 북적거렸습니다. 뒷마당에서 바비큐를 하는데 외국인들과 이렇게 웃고 떠드는 일이 손 씨는 조금 낯설었죠. 손 씨는 부엌에서 음식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기와 함께 밥을 먹는데 영국인 여자가 갑자기 손 씨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What's this dish called? 아, 잡채. Can you get the ingredients here in Oxford? 손 씨는 아들을 쳐다보았습니다. 옥스포드에서 잡채 만드는 재료 구할 수 있냐고 묻네요. 손 씨는 더듬더듬 대답한 뒤에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더는 요리할 것이 없는데 말이죠. 그리고 그날 저녁 며느리가 아들에게 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어머님 계실 때는 손님 초대하면 안 될 것 같아. 분위기가 꼭 찬물을 끼얹은 것 같이.
아직 영어 잘 못하시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좀 문제긴 하잖아. 오신 지 얼마나 됐는데 노력을 하셔야지. 한숨을 쉬는 며느리의 말이 손 씨에게 와서 가슴에 박혔습니다. 며느리도 손 씨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뻔히 알았습니다. 틈만 나면 영어책을 펼쳐서 읽었고 1년 전부터는 한국 드라마는 보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몰라 재미도 없는 영국 드라마나 TV 프로그램만 주구장창 틀어놔서 자다가도 영어가 들릴 지경이었습니다. 그 뒤부터는 아들네 손님과 손 씨가 마주치는 일은 없었습니다. 대신에 외출이 잦아졌습니다. 아들이나 며느리, 손주들과 함께 하는 시간은 날이 갈수록 줄었고 손 씨는 점점 고립되어 가는 걸 느꼈습니다. 손 씨 혼자만 이곳에서 적응을 못하는 부적응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우울해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대로 쭉 살아야 할 텐데 말이죠. 그래서 손 씨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한인교회를 찾아갔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한참을 가야 했지만 그래도 속 시원하게 한국어로 떠들 수가 있어서 좋았습니다. 어머님은 어떻게 오셨어요? 아들 따라왔어요. 아이고, 그러면 교회 다니셔야죠. 마음 의지할 때가 필요하잖아요. 네, 맞아요. 예배 후에 서로 대화를 나누는데 대부분 자녀 교육을 위해 온 주재원 가족들이거나 유학생들이었습니다. 손 씨와 비슷한 처지도 몇 있었는데 이미 서로 오래된 사람들이라 무척 친해 보였습니다. 또 오세요. 사람들은 친절했지만 손 씨는 가면 갈수록 겉도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당연했습니다. 한국 사람이 그리워서 간 것이었지. 손 씨는 원래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었으니 말이죠. 그렇게 1달 반 정도 다니다가 결국 교회도 그만 나가게 되었습니다. 친목만을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걸 깨닫게 되었죠. 이쯤 되니 손 씨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구나. 한국에서는 그래도 친구들이 있었고 이웃이 있었고 친정 식구들도 있었습니다. 여기엔 오로지 아들네 가족밖에 없는데 아들네가 손 씨에게 무관심하니까 손 씨에겐 결국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큰 손주는 한국 나이로 12살이 되었습니다. 9살에 왔으니 벌써 3년이었습니다. 태율이 생일 파티 할 건데 음식은 제가 목록을 써드릴 테니까 어머님이 해주실 수 있으세요? 한국 음식도 준비한다며 그걸 손 씨에게 맡기는 며느리. 손 씨는 어느새 아들네 가정부 같은 것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꼭 이번 일뿐만이 아니라 모든 살림을 손 씨에게 맡기고 아이들을 떠넘기는 행동들이 이제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웠죠. I like 잡채? 손주의 말에 손 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국엔 자신이 할 일이었습니다. 뒷마당에서 손자의 생일 파티가 열렸습니다. 한국에서 친구들 몇 명을 초대해서 케이크를 자르는 그런 조촐한 파티가 아니라 손 씨의 기준에선 정말 성대했습니다. 몇 명을 초대한지 몰랐습니다. 과장을 보태자면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몰려온 것 같았습니다. 외국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모습이었고 무척 호화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손 씨는 며느리가 손자의 파티에 돈을 얼마나 썼는지 알고 있었죠. 이게 다 얼마야? 며느리는 꼭 로또라도 당첨된 것처럼 굴었습니다. 좋은 옷에 좋은 가방을 들고 다니며 좋은 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누가 보아도 돈이 꽤나 있어 보이는 사모님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데에는 손 씨는 거기까지 생각하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꾸만 아들이나 며느리를 원망하게 되는 것은 좋지 않았죠. 손 씨는 부엌에서 음식을 내가고
빈 접시를 치우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아이들은 정원에서 뛰어놀고 어른들은 와인을 마시며 담소를 나눴습니다. 구석에 있는 손 씨에게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손주가 촛불을 불 때 가족 사진을 찍었는데 손 씨가 근처에 서 있었지만 행복해 보이는 아들네 가족 사이에 손 씨가 들어갈 자리는 없었습니다. 물론 정신없는 와중에 손 씨까지 챙기지 못해서 깜빡한 것 같았지만 손 씨는 그게 이 가족에서 자신의 위치인 것 같아서 씁쓸했습니다. 파티가 끝난 후 손 씨는 아들 내외와 함께 뒷정리를 했습니다. 거실은 엉망이었고 부엌에는 치울 게 더 많았습니다. 아주 늦은 시간이 되어서야 모든 정리가 끝났죠. 씻고 방에 들어가 누워있다가 식기세척기 버튼을 제대로 눌렀나 헷갈려서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모두들 잠든 것 같아서 살금살금 계단을 내려가려는데 살짝 열린 아들네 방문 틈 사이로 어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솔직히 너무 불편하고 힘들어. 우리 넷이 살 때가 좋았어. 알지, 당신 고생 많은 거. 나도 알아. 어머니도 한국에서 지내시는 게 훨씬 좋긴 할 텐데.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 현실이. 그렇지. 어머니 집도 팔고 오신 건데. 만약 한국으로 돌아가신다면 그 돈 다 돌려달라고 하실까? 다는 아니더라도 서울에 아파트 마련할 돈은 있어야 어머니도 살 수가 있으시겠지. 뭐? 그만한 돈을 돌려드리면 우린 여기서 어떻게 살아? 이사도 가기로 했잖아. 애들도 커가는데. 가야지, 이사. 그러니까 당신도 조금 불편해도 이해해줘. 돈 때문에 이게 참 서로 힘드네. 둘의 대화를 듣고는 손 씨는 1층으로 내려가지 않고 다시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설거지고 뭐고 그럴 생각이 들지도 않았습니다. 손 씨는 머리를 망치로 두들겨 맞은 듯 했습니다. 손 씨도 눈치가 있는데 손 씨와 아들 내외의 사이가 살갑지 않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같이 살면서 서로에게 불만도 있고 서운한 점도 있겠죠. 그래도 부대끼며 살면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라도 멀리 떨어질수록 사이가 좋은 법이니 말이죠. 그런데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같이 살고 있다는 식의 말은 손 씨에게 큰 상처였습니다. 그동안 아들 며느리 뒷바라지 하기 위해서 손 씨도 만만치 않은 고생을 했습니다. 마음고생도 마음고생이고 애들 돌보고 집안일 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한국이었다면 덜했을 텐데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먼 타국이라는 점이 손 씨를 더 힘들게 하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 씨는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아들네와 같이 못 살겠다고 생각한 적은 더더욱 없었죠. 더 눈치 보고 더 도움을 주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래야지 서로 조화롭게 오랫동안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불편하고 힘들 정도라니. 그럼에도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고 살아야 할 정도라니. 손 씨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불편하게 할 만큼 서로 붙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럴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아들 며느리에게는 이제 영국 생활에 적응한 아이들은 할머니랑 노는 걸 좋아하지도 않았고 말이죠.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서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나? 집 팔고 모든 걸 버리고 왔는데 아들 며느리에게 짐짝 취급을 받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손 씨는 밤새 깨어 있었습니다. 아침에 퀭한 눈을 하고 앉아있던 손 씨는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네 말처럼 돈이 문제였습니다. 이미 집을 팔아서 이런저런데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돈을 미천으로 살아갈 것이었습니다. 아들 가족과 다 같이 말이죠. 아들이 돈을 잘 벌기는 해도 이사도 가고 이 정도 규모의 생활을 유지하려면 훨씬 많은 돈이 필요할 것이었습니다. 결국엔 아들네 때문에 떠나고 싶었지만 아들네 때문에 떠나지 못했죠. 그런데 얼마 후 아들이 저녁 식사 중에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가족 휴가 가려고 해요. 이탈리아로요. 이탈리아까지? 비행기 타고 가면 금방이에요. 아, 언제? 내일이요. 뭐? 내일? 손 씨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당장 내일 이탈리아를 가는 걸 지금에서야 말하는 게 말이 되나 싶었습니다. 아니, 짐도 안 챙겼는데. 손 씨의 말에 며느리가 이상한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습니다. 아, 어머님도 같이 가시면 좋겠지만 저희끼리 가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태율이 친구 외가가 있거든요. 초대를 받았어요. 거기 가서도 다 영어로 대화할 거고 관광지도 많이 걸어야 하고 그래서요. 힘드실 것 같아요. 손 씨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배려하는 것처럼 말하고는 있었지만 같이 갈 수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이나 낯선 곳에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계실 수가 없잖아요. 그건 영국에 도착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실컷 겪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걸 다 이해한다고 쳤을 때 그래도 이건 경우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말하는 거야? 내일 출발하는 걸. 그러자 며느리는 말문이 막힌 듯 보였습니다. 누가 보아도 고의성이 다분했습니다. 혹시라도 손 씨가 따라간다고 하는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인 것 같았죠. 내가 따라갈까 봐서? 아, 그게 아니라요. 어머님 위해서. 그러면 따라가도 돼? 그러자 또다시 곤란한 표정을 짓는 며느리. 어머니, 어머니랑은 나중에 같이 한번 가요. 이탈리아. 아들이 끼어들어 말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손 씨만 남겨두고 집을 비우는 걸 당연하다는 듯이 얘기하는 아들 며느리 때문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같이 가자고 해도 안 간다고 했을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짐을 싸려고 했던 건 우리끼리 가는 것인 줄 알고 그랬던 것이고 손 씨도 남의 집에 초대받아 가는데 눈치 없게 낄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며느리의 태도에 기분이 상했습니다. 언제나 자기들끼리 외출하고 가끔은 외식을 하기도 하는 걸 알고 있었지만 모른 척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골적으로 소외시키는 것은 너무나도 서글펐죠. 저희도 가끔은 가족끼리 여행도 가고 싶어요. 며느리의 말에 손 씨는 기가 막혔습니다. 누가 말려? 내가 화나는 건 내가 쫓아갈까봐 미리 말하지 않은 거야. 그리고 가족? 나는 가족 아니니? 그런 게 아니고요. 너희 나를 왜 데리고 왔어? 그러면 그러자 아들 내외가 말이 없었습니다. 손 씨가 묻긴 했지만 답도 손 씨가 알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판돈이 필요했던 거구나. 맞지? 아니, 어머니.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머니 혼자 계실까봐. 여기 와서 오히려 혼자가 됐어. 한국에 있었으면 너희만 없을 뿐이지. 내 주변에 널린 게 친구고 가족이었어. 어머니도 영국에서 살고 싶어 하셨잖아요. 너희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나를 애물단지 취급할 줄은 몰랐으니까. 집을 팔게 하고 데려와서 살림시키고 육아시키고 부려먹을 대로 부려먹어 놓고는 이제 와서 너희 가족끼리 시간이 필요해? 내가 있어서 불편하고 힘들어? 한국에 보내고 싶은데 돈 때문에 어려워? 어떻게 그런 말을 해? 그러자 아들 며느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난날에 나눴던 대화를 손 씨가 들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은 것이었죠. 이럴 거면 나도 한국 가고 싶다. 어머님, 저희가 언제 부려먹었어요. 저희가 오히려 어머님 모시고 산 거죠. 내 돈으로 살면서 뭘 모셔? 아니, 꼭 돈이 문제가 아니고요. 기가 막히네. 오히려 내가 너희 가족 모시고 살았다. 그러는 동안 넌 뭐 했니? 쇼핑? 옆에 있던 며느리의 핸드백을 툭 치며 말하자 며느리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손 씨도 더 이상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 며느리의 우아한 해외 생활의 들러리처럼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손 씨도 손 씨의 삶을 되찾고 싶었습니다. 그럼 내 돈 돌려다오. 그러자 며느리가 경악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그 돈을 들이면 저희는요? 내가 없어도 너희는 여기 왔을 거잖아. 그리고 회사에서 집도 마련해 주잖냐? 그러면 이 집보다 훨씬 작은 집으로 가야 해요. 맞다. 너희 더 큰 집으로 이사할 계획이었지? 내 돈으로? 어머니, 모든 걸 제자리로 돌려놔야겠다. 나는 한국행 비행기 끊을 테니까 일단 남은 돈 다 입금해. 진정 좀 하세요. 이렇게 충동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충분히 생각했어. 너희도 나랑 사는 거 괴롭다며. 그러니까 각자 살자. 어머님, 그렇게 힘드셨으면 진작 말씀을 하시지. 이렇게 갑자기 폭탄 선언을 하시는 게 어디 있어요? 말을 하면 들었니? 너희는 항상 바빴잖아. Why is Grandma angry? 긴 말 필요 없고. 나는 한국으로 돌아간다. 손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쾅 닫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비장하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못 드려요. 어머님도 여기 사실 거면 계속 사세요. 돌아가시는 것까지 말리지는 못하겠지만 어쨌거나 그 돈은 못 드려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의 돈을 가져가 놓고는 못 주겠다고 잡아떼면 그만인지. 그렇다면 법이라는 게 세상에 왜 있나 싶었습니다. 그러면 나도 법적으로 해결할게. 변호사 써가지고. 뭐라고요? 그리고 하나 더. 옥스포드에 사는 한국인들한테 너희의 만행을 전부 알릴 거다. 그러고 나서도 너희가 여기서 전처럼 잘 지낼 수 있을지 보자. 어머님, 며느리는 그제서야 손 씨의 진심을 알았습니다. 비행기는 최대한 빠른 걸로 예약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라. 협상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손 씨를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어머님, 섭섭하셨다면 죄송해요. 어머님 서운하게 만들 생각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손 씨는 더 기가 찼습니다. 아들네 입장에서는 사실 손 씨의 돈이 없다고 이곳에서 못 살아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작은 집으로 이사를 하면 충분히 회사가 지원하는 선에서 살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아들의 월급으로 생활하면서 말이죠. 다만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나오는 것은 손 씨의 아파트를 판 돈이 없다면 그전처럼 풍족하게 살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손 씨는 이곳에 매여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돈을 돌려줄 수 없다며 말이죠.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10년 동안 이렇게 나랑 살 수 있겠니? 손 씨도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며느리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손 씨는 자신 없었습니다. 이제는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벙어리 신세로 사는 것도 이젠 싫었습니다. 어딜 가든 마음대로 가지도 못하고 먹고 싶은 음식 맘껏 못 먹고 아들 며느리 눈치 보면서 말년을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불행한 노후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지저분하게 싸우지 말자.
제발 그냥 돌려줘라. 처음부터 너희끼리 왔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 그러자 아들 며느리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손 씨는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손 씨는 아들에게서 돈을 돌려받았습니다. 지난 3년간 쓴 금액이 2억이었습니다. 초기에 들인 비용이 많겠지만 어쨌거나 계속 이렇게 살았더라면 언젠간 손 씨의 돈도 바닥났을 것이었죠. 손 씨는 그 돈을 받고 미련 없이 떠났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아들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잘 살아라. 손 씨는 그 인사만 남기고 한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고 창밖으로 작아지는 공항을 보며 손 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옆자리 승객이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어디 다녀오세요? 아들 보러 갔다가 오는 길이에요. 좋으시겠네요. 자주 가세요? 아니요. 이제 안 갈 거예요. 더 이상의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손 씨는 눈을 감고 잠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의 비행이 끝나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손 씨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한국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공항버스를 타고 살던 동네로 들어왔습니다. 낯익은 거리, 한글 간판, 사람들의 한국말. 모든 것이 반가웠습니다. 숙소를 구해서 며칠 머물며 손 씨는 살 집을 새로 구했습니다. 전에 살던 집보다 작지만 아늑한 아파트였습니다. 어차피 명절마다 올 자식이 이젠 없기에 큰 집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남은 돈으로 노후 자금을 하면 넉넉했죠. 손 씨는 아파트 근처 순댓국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혼자 오셨어요? 젊은 사장이 물었습니다. 네, 혼자예요. 순댓국 특으로 드릴게요. 고마워요. 따뜻한 국물을 마시니 온몸이 녹는 듯 했습니다. 옆 테이블 손님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모두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영국은 어땠어? 부럽네. 나도 외국 한번 살아보고 싶어. 뭐가 부러워? 한국이 최고야. 오랜만에 만난 지인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도 아들만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했지만 그래도 이제야 좀 사람 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어느 날 저녁, 손 씨는 새 아파트 베란다에서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베란다에 작은 화분들을 놓고 상추와 고추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얼른 김장철이 됐으면 좋겠네. 손 씨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행복은 누군가에게 기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가족도 소중하지만 자신의 삶도 똑같이 소중하다는 것을 말이죠. 자식에게 기대어 산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혼자 설 수 있을 때 진정 행복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 여기서 살려고 그런다. 여기서 사신다니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내 자식 집에서 내가 살겠다는데 뭐가 말이 안 돼. 그러는 너는 어릴 때 왜 내 집에서 살았냐?
이만 나가주세요. 왜 갑자기 찾아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지금처럼 서로 없는 것처럼 살아요. 나 지금 갈 데가 없다. 네 오빠들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알기나 하니? 그런 거 저는 관심 없으니까 그냥 돌아가세요. 그 나쁜 놈들이 말이야. 서로 나 데리고 살기 싫다고 싸우더라. 희준이 엄마는 나의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해. 그래서 여기라도 왔다.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0세 김선혜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친정엄마와 형제들에 관한 이야기이죠. 김 씨는 친정 식구들과 절연한 지 20년이나 되었습니다. 자식들이 다 커서 독립하고 결혼을 하기도 한 세월이었습니다. 강산이 2번이나 변한 시간 동안 잊고 살았습니다. 천혜고아라고 생각하고 사는 게 마음 편했으니 말이죠. 그런데 평온했던 김 씨의 삶에 친정어머니는 또다시 돌을, 아니 바위를 던졌습니다. 그토록 김 씨를 괴롭게 했던 친정 식구들이 김 씨의 노후까지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아들들과 차별해서 키우더니 아버지 유산마저 오빠들에게만 줬던 친정어머니. 너무 힘들어서 도움을 요청했을 때도 차갑게 돌아서던 친정어머니. 그런데 이제는 같이 살자고 찾아왔습니다. 20년이 흐른 뒤에 말이죠. 이런 건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던 김 씨는 터질 것 같은 머리를 부여잡고 또다시 20년 전처럼 괴로워했습니다. 김 씨는 남편과 먹을 밥을 차리면서 문득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는 순간 15살 겨울의 그날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야, 너는 왜 밥을 그렇게 질게 하니? 네 오빠들 진밥 안 좋아하는 거 모르냐? 기집애가 저렇게 모질라. 친정어머니의 핀잔하는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오빠들은 따뜻한 이불 속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죠. 김 씨는 고개를 저으며 과거를 떨쳐냈습니다. 이 밥은 그럴 눈물 젖은 밥이 아니라 남편과 함께하는 따뜻한 밥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 박힌 가시는 여전히 아팠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늘 그랬습니다. 위로 둘 있는 오빠들에게는 새 옷, 새 운동화를, 새 가방을 사주었지만 김 씨는 뭐든지 물려받았습니다. 오빠들의 옷까지 말이죠. 여자는 시집 가면 그만이라는 말을 귀에 인이 박힐 정도로 들었죠. 여보, 식사해요. 밥 다 됐어? 김 씨가 밥을 다 차린 뒤에 남편을 불렀습니다. 식탁에 앉아서 마주보고 식사를 하는데 아들 결혼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반씩하기로 했으니까 그래도 좀 부담이 덜해. 그러게요. 남자 쪽에서 집 해와야 한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 요즘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 왜 없어요? 내 친구도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하던데. 그래서 딸은 시집 보낼 돈도 없을 것 같다고. 참 이상한 사람들이다. 남자, 여자 그런 게 뭐가 중요하다고. 우리 서연이 시집 보낼 때도 서준이랑 똑같이 해줄 거야. 정말? 김 씨가 남편에게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되묻는 김 씨를 오히려 이상하다는 듯이 쳐다보았습니다. 당연한 걸 왜 물어? 그러자 또다시 옛날 기억이 되살아났죠. 딸은 시집 가면 그만이다. 더 바라지 말아라. 김 씨가 결혼을 앞뒀던 어느 날 어머니가 한 말이었습니다. 오빠들이 결혼할 때는 밭을 팔아서 집을 해줬는데 말이죠. 그리고 결혼 후 몇 년 뒤 남편의 사업이 망해 그야말로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을 때 1000번을 고민하고 찾아갔던 친정. 비참함, 부끄러움 모두 접어두고 어머니 앞에 엎드려 빌었습니다. 보증금 1000만 원만 빌려달라고.
어렵사리 꺼낸 이야기에 돌아온 말은 차가웠습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네 시집에다가 비벼라. 엄마, 나도 엄마 딸이잖아요. 아, 누가 딸 아니래냐? 너도 부모 생각하면 그런 말 못하지. 자식이 너 하나뿐인 것도 아니고 네 오빠들도 다 힘들어. 갚을게요. 조금만, 정말 조금만 도와주세요. 더 부지런히 살아야지. 왜 엉뚱한 데다가 손을 벌려? 돈 맡겨놨냐? 남편 잘못 만나서 고생하는 건 네 팔자야. 큰오빠의 사업에 또 다른 밭을 판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김 씨에게, 오로지 김 씨에게만 매정했던 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던 20년 전 그날, 오빠들에게 각각 4억씩 물려주고 김 씨에겐 땡전 한 푼 주지 않았을 때, 그러고도 부족해서 아버지 재산은 김 씨가 도맡아서 지내라고 했던 그때, 김 씨는 비로소 친정과 연을 끊기로 다짐했습니다. 유년 시절부터 여자는 그러는 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여자는 남자를 위해 존재하는 거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만한 대접밖에 받지 못하고 살았죠. 그렇게 살아온 인생에서 40이 되어서야 친정에 아무것도 바라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연을 끊고 아이들을 키우며 살아보니 더욱 알게 되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게 자식이었습니다. 딸이든 아들이든 내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은 소중했죠. 그래서 더욱 분명했습니다. 친정부모가 김 씨에게 얼마나 비정한 부모였는지 말이죠. 김 씨의 아들은 봄에 결혼을 했습니다. 딸도 20대 후반이라 아마 5년 안에는 결혼을 하겠죠. 김 씨의 가족은 화목했고 이제는 경제적인 걱정도 없었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번창해서 꽤나 먹고 살만한 축에 속했죠. 주말에 애들이 다 같이 식사하자고 하던데. 당신 약속 없죠? 없지. 그날도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고 김 씨는 남편과 대화를 나누며 옆에 앉아 포도를 한 알씩 주워 먹고 있었습니다. 오후 8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 시간에 누구지? 밑에 집 사람인가? 시끄럽게 하지도 않았는데. 김 씨가 몸을 일으켰습니다. 인터폰을 통해서 보니 누군가가 서 있었는데 얼굴은 제대로 보이지 않았고 어깨 부분만 보였습니다. 김 씨가 누구냐고 물었지만 대답이 없이 초인종이 다시 한번 울렸습니다. 내가 문 열어볼게. 택배 올 만한 시간도 아닌데. 그리고 약속한 손님도 없었습니다. 김 씨가 한 발짝 물러났고 남편이 문을 살짝 열면서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그런데 천천히 열리는 문틈으로 보이는 사람의 얼굴을 확인하고 김 씨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커다란 보따리를 들고 선 친정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보는 어머니는 많이 늙어 있었지만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한때 꼿꼿했던 허리는 구부정해졌고 검던 머리는 온통 백발이 되어 있었습니다. 낡은 손가방은 끈이 끊어져 비스듬히 매달려 있었고 어깨는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아주 초라한 모습이었죠. 엄마? 김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믿기지 않는 현실 앞에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10년 전에 이사를 했는데 주소는 어떻게 안 것인지 몰랐습니다. 아마 몇 년 전에 연락이 닿았던 큰오빠를 통했는지도 몰랐습니다. 남편도 적잖이 놀란 눈치였습니다. 어머니만 혼자서 태어났습니다. 마치 어제라도 만났던 사람처럼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이죠. 이 집에 방 많이 남지. 신세 좀 지자. 그러면서 김 씨와 남편을 지나쳐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게
김 씨는 어이가 없어서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 씨가 친정 식구들과 연을 끊을 때조차 단 한 번도 전화를 하거나 찾아온 적이 없었던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자기 방이 남느냐는 건 무슨 의도인지 몰랐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김 씨가 정신을 차리고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맑은 얼굴로 뒤돌아보는 어머니가 보였습니다. 나 여기서 살려고 그런다. 여기서 사신다니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내 자식 집에서 내가 살겠다는데 뭐가 말이 안 돼. 그러는 너는 어릴 때 왜 내 집에서 살았냐?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김 씨도 예전에 어리버리하고 순진했던 그 딸이 아니었습니다. 이만 나가주세요. 왜 갑자기 찾아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지금처럼 서로 없는 것처럼 살아요. 나 지금 갈 데가 없다. 뜬금없는 말에 김 씨는 말을 멈춰야 했습니다. 네 오빠들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알기나 하니? 그런 거 저는 관심 없으니까 그냥 돌아가세요. 그 나쁜 놈들이 말이야. 서로 나 데리고 살기 싫다고 싸우더라. 듣기 싫다는 김 씨의 말은 어디로 들은 건지 어머니는 하고 싶은 말만 했습니다. 희준이 엄마는 아예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해. 그래서 여기라도 왔다. 작은 며느리의 이름을 들먹거리는 친정어머니. 김 씨는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평생 차별받고 소외당했던 딸에게 이제 와서 마지막 피난처로 삼겠다는 말인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았죠. 김 씨는 정말 오랜만에 형제에게 전화를 걸어야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어머니는 뻔뻔하게 거실 소파에 앉아 몸을 녹였습니다. 나야? 5번째 신호음이 울린 후에 큰오빠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우리 집에 찾아오셨어. 아이고, 기어이 거기까지 가셨어? 오빠가 우리 집 알려준 거 아니야? 그러자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얼른 다시 모시고 가. 보따리까지 싸서 오셨는데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상황이야? 미안하다. 됐으니까 이만 모시고 가라고. 계속 여기서 살겠다고 버티시는데 지금 나는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다. 그게 사실 조금 갈등이 있었어. 난 그런 거 모르겠다고. 영택이 그놈 집에 계셨는데 재수 씨랑 다투신 모양이야. 자꾸 작은 며느리가 쫓아냈다고 그러셔서 우리 집에 오셨는데 너도 알잖아. 네 새언니 성격. 어머니가 맨날 지영 엄마랑 큰 소리 내고 싸우시다가 우리 집에서 못 살겠다고 나가셨어. 그런데 왜 우리 집에 오게 해? 내가 보낸 거 아니야. 나도 어머니 거기 가실 줄은 몰랐어. 영택이네 집에 가신다고 하길래 택시 태워드렸어. 말이 안 됐습니다. 이제 곧 90이 되는 어머니를 그렇다고 혼자서 짐가방 하나 딸랑 들려보냈다니요. 어쩜 이렇게 무신경한 자식들이 다 있나 싶었습니다. 김 씨의 어머니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모르는 노인이라도 그렇게는 못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김 씨의 입장에서는 차라리 모르는 노인인 게 나을 뻔했습니다. 그랬다면 안쓰러워 하루라도 재워줬을 테니 말이죠. 나는 하루도 엄마 못 재우니까. 알아서 해. 선혜야, 왜 그렇게 매정하게 굴어? 그래도 어머니가 너 많이 찾았어. 찾긴 뭘 찾아. 김 씨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찾았다는 양반이 그동안 연락 한 통 없이 잘 먹고 잘 살았나 싶었습니다. 이제 늙어서 자식들에게 애물단지가 되니 가장 만만한 사람을 찾아온 게 분명했습니다. 그러면 정말 부탁인데 딱 한 달만 어머니 거기서 지내게 해줘. 뭐? 내가 지영 엄마를 설득하든 아니면 영택이네를 설득하든 해서
금방 어머니 모시고 올게. 싫어. 다 싫으니까 그냥 지금 데려가. 김 씨는 어머니가 듣고 있든 말든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조차 김 씨의 발언을 신경 쓰는 눈치가 아니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앞만 보고 있었죠. 어떡하냐? 지금 밖에 눈도 오고.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게 할 수는 없잖아.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한 달만 지내면 다시는 연락도 안 할게. 어머니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어. 내년에 구순이야. 어머니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인정 좀 베풀면 안 되겠냐? 큰오빠의 말에 김 씨는 침묵했습니다. 자꾸만 가시 같은 것이 가슴을 찌르는 듯 불편했습니다. 어머니의 작아진 어깨가 보였습니다. 오면서 눈을 맞은 것인지 어깨가 젖어 있었습니다. 데리고 가지 않겠다면 그냥 집 밖으로 쫓아내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보름 안에 해결해. 보름 뒤에 안 모시고 가면 나 그냥 내보낼 거야. 알았다. 고맙고 미안하다. 큰오빠가 한숨을 쉬긴 했어도 안도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래도 일말의 양심은 남아있는 모양이었습니다. 미안해하는 걸 보면 말이죠. 당연했습니다. 그만한 도움을 받으며 살았으면 그들이 책임지는 것이 당연했으니 말이죠.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나는 괜찮아. 이 추위에 장모님을 내보내는 것도 그렇고. 미안해. 남편에게도 미안했고 자괴감도 들었습니다. 결국은 냉정하게 내치질 못하고 집에 들였으니 말이죠. 하지만 김 씨는 부모라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도리 때문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모르는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마음이 편했으니 말이죠. 그렇게 해서 원치 않던 보름간의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김 씨는 작은 방을 치워 친정어머니를 들였습니다. 이불을 깔아주면서도 베개를 놓아주면서도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그토록 원망했던 어머니의 이부자리를 직접 갈아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밥 안 먹어서 배고프다. 그런 김 씨에게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김 씨는 대답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얼굴에는 표정이 없이 사무적이었죠. 김 씨는 그래도 어떻게 배고프다는 사람을 굶길까 싶어서 간단히 밥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그 밥을 어머니는 참 맛있게도 먹었죠. 남편이 조심스럽게 김 씨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첫날 밤 김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작은 방에서 들려오는 어머니의 기침 소리 때문에 신경이 쓰였습니다. 보일러를 좀 올려야 하나 싶다가 무슨 상관인가 하는 마음에 어렵사리 다시 잠을 청했습니다. 어머니와의 동거가 시작된 지 이틀째. 집안 분위기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TV 하나를 보아도 남편과 이야기를 주거니 받거니 했었는데 어머니 때문에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어색한지 방에 들어가 있었고 김 씨는 빨래를 개면서 말없이 TV를 보았습니다. 어머니는 그 옆에 앉아서 같이 TV를 보았습니다. 저 여자가 지금 숨겨둔 딸이라는 거지. 드라마 내용 중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으면 어머니가 종종 말을 걸기도 했는데 김 씨에게서 대꾸하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입을 꼭 다물었습니다. 빨래를 다 갠 후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디가? 역시나 대답 없이 할 일을 했습니다. 김 씨는 어머니를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안 보이고 안 들린다. 생각하며 그렇게 할 일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개의치 않는 듯 자꾸만 말을 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 씨가 빨래를 널고 있을 때였습니다. 베란다에 셔츠며 속옷이며 가지런히 널고 있는데
어머니가 슬그머니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널면 안 말라. 옷도 구겨진다. 어머니는 김 씨가 방금 넣은 셔츠를 다시 잡아폈습니다. 옛날엔 내가 내 교복 치마도 말려주고 다 했는데 넌 아직도 빨래 하나 잘못 넣냐? 나이가 몇인데. 김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언제 어머니가 자신의 빨래를 해줬다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기억 속에서 빨래는 늘 자신의 몫이었습니다. 그만두세요. 제가 알아서 하니까. 김 씨가 거의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대꾸를 했습니다.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고 손에 든 빨래를 빼앗는 손길은 거칠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셔츠를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이런 건 다림질을 해야지. 우리 사위가 구겨진 옷 입고 다니면 쓰냐? 우리 사위요? 한 번도 따뜻한 말 한 번 건네본 적이 없으면서 이제 와서 자꾸만 왜 이러는지 몰랐습니다. 잔소리로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내가 도와주려는 건데 난리냐? 그 말에 김 씨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주고받을 만큼 살가운 모녀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입술만 꾹 다문 채 빨래를 마저 널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를 하면서 어머니는 뜬금없는 얘기를 꺼냈습니다. 내가 예전에 적금이 좀 있었는데 네 오빠들이 급하다고 적금을 깨서 다 써버렸다. 갑자기 그런 말은 왜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돈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에 김 씨가 마지못해 대답했습니다. 용돈 좀 줘라. 용돈이요? 그래야 나도 빤스도 좀 사오고 하지. 짐을 다 못 챙겨왔어. 김 씨는 한숨을 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말을 하려고 적금 얘기까지 해서 자신의 속을 뒤집어 놓는 어머니가 야속했습니다. 자신이 엎드려 빌 때 그렇게 차갑게 거절을 했으면서 속옷 살 돈 하나 없이 오빠들에게 탈탈 털어줬다는 말이었습니다. 사드릴게요. 김 씨는 용돈 달라는 말을 거절했습니다. 보름간 머무르게 해주고 용돈까지 줄 마음은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조금 풀 죽어 보이는 얼굴을 해 보이는 어머니. 김 씨는 그 모습을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점심 무렵 김 씨는 잠시 외출했습니다. 남편이 매운탕을 먹고 싶다고 했는데 매운탕 거리 할 만한 게 있나 사러 마트에 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속옷도 2개 사올 생각이었습니다. 어머니에게는 나갔다 오겠다는 말만 남겼죠. 한두 시간 장을 보고 집에 들어온 김 씨는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집안의 음식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남편도 들어오려면 멀었는데 말이죠. 부엌에서는 어머니가 분주하게 무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뭐 하세요? 아, 선에 너 힘들까봐 내가 반찬 좀 만들었다. 멸치 볶음이랑 나물 2가지. 멸치를 휘젓는 손짓이 무척 느렸습니다. 나이가 있으니 당연했습니다. 멸치도 조금만 더 볶으면 탈 것 같았습니다. 왜 시키지도 않은 요리를 하세요? 왜? 냉장고 보니까 먹을 게 없더라. 제가 알아서 해요. 너 좋아하는 것들이잖아. 아니야? 도대체 언제적 얘기를 하시는데요? 어머니가 해놓은 반찬은 김 씨가 즐겨 먹는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답지 않게 김 씨의 눈치를 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괜한 짓을 했나 보네. 버려라, 버려. 순간 김 씨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뜨거운 무언가 목구멍으로 역류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또 버리긴 뭘 버려요. 식재료 아깝게. 다음부터는 시키지 않은 일은 하지 마세요. 언제 내가 반찬 해달라고 했어요? 그러고서 김 씨는 마트에서 사온 속옷을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웅얼거리며 말했습니다. 안 사와도 되는데 내가 사러 가면 되는데 괜히 너 고생스럽게. 어제까지만 해도 집안일에 참견하며 이래라 저래라 하고 돈을 달라 그러고 뻔뻔하게 굴더니 오늘따라 어머니가 저자세였습니다. 돈 하나도 없다면서요? 김 씨가 퉁명스럽게 대답했는데 어머니에게서 뜻밖의 말이 나왔습니다. 어제 박서방이 용돈 줬어. 20만 원. 뭐라고요? 김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왜 말도 없이 그런 일을 했는지 순간 남편이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화살은 어머니에게 향했습니다. 왜 자꾸만 자신이 죄책감이 들게 하는지 몰랐습니다. 엄마가 양심이 있다면 진짜 그러지 마세요. 왜 그러는 거예요? 네? 왜 자꾸 내가 박서방한테 고개도 못 들게 하냐고요? 그러자 한껏 기죽어 말하던 어머니도 고개를 빳빳하게 세우며 말했습니다. 그깟 20만 원 가지고 양심 없다는 말까지 들어야 하냐. 그깟 20만 원 저희한테 한 번이라도 주신 적 있으세요? 키워줬으면 됐지. 역시나 사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90이 가까운 나이에도 말이죠. 20만 원의 반찬을 만들어주며 눈치를 보기도 하고 20만 원에 또 돌변해서 화를 내기도 하는 여자. 김 씨의 친정엄마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보름만 참자. 보름만. 김 씨는 주문처럼 그 말을 외웠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자식들과 함께 외식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장모님도 모시고 갈까? 됐어. 식사 차려드리면 돼. 김 씨는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다 같이 밥을 먹었다가는 체할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도 갑자기 시할머니를 보면 놀랄 것이고 말이죠. 그렇게 어머니 저녁상을 차리고 김 씨 부부는 외출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고 9시가 되기 전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반찬 그릇 몇 개가 식탁 위에 엎어져 있었습니다. 음식물이 떨어져 있는 걸로 봐서는 손으로 뒤집어 버린 듯 했죠. 명백하게 고의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김 씨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너희들끼리만 나가서 밥 먹고 나는 왜 혼자 두고 갔냐?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 김 씨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늙은 애미만 집에 두고 나가니까 밥맛이 좋더냐? 내가 이런 대접 당한 거 알면 돌아가신 네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시겠다. 제발 일어나시라고 하세요. 제발. 하고 싶은 말, 묻고 싶은 말 많으니까. 제발 일어나시라고 하라고요. 김 씨의 말에 그제서야 어머니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래도 눈빛만큼은 분노에 차 있었습니다. 한동안 눈치를 보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빴는데 눈치를 전혀 안 보는 모습을 보니 더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날 이후로 김 씨와 어머니 사이엔 더 이상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어머니도 꼭 김 씨에게 서운한 듯 굴었고 김 씨는 그런 어머니가 황당했습니다. 아무래도 김 씨가 어머니를 잘 모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와서 자식 도리를 바라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김 씨는 거실에서 빨래를 개 그 옆에 앉아서 어머니가 TV를 보았습니다. 서로 말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김 씨에게 말을 걸고 싶어 하는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자꾸
자꾸만 힐끔거리는 게 시야에 걸렸죠. 아무래도 지난날에 난리쳤던 것이 미안하기라도 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잡았는지 드라마에서 옛 시골 풍경이 나오자 어머니가 불쑥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혜야, 너 어렸을 때 논두렁에서 뛰어놀다가 다리 부러졌던 거 기억나냐? 그때 네 아버지가 업어서 집까지 갔지. 그 말에 김 씨는 빨래를 정리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그거 저 아니고 작은 오빠예요. 그러자 어머니가 멋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분명히 선혜 넌데 아닌가? 아무튼 간에 그때가 참 좋았지. 안 그래? 걱정 하나 없이 우리 가족 다 같이. 어머니는 TV를 보며 아련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입가엔 작은 미소가 떠 있었는데 그 미소가 김 씨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김 씨는 그때가 좋지 않았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아픈 추억만이 떠올랐습니다. 어떤 때를 떠올려 보아도 말이죠. 하지만 어머니에겐 조금 다른 기억으로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늘 가해자는 기억을 하지 못했죠. 김 씨는 어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이 괴로웠습니다. 자꾸만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것도 싫었고 가끔씩 어머니가 생각 없이 못된 말을 할 때도 싫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싫었던 점은 때때로 그런 어머니가 짠하게 느껴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쭈글쭈글 폭삭 늙어버린 어머니가 그 모습이 김 씨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속을 뒤집어 놨습니다. 정말로 달갑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머문 지 일주일이 넘은 어느 날이었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1시간째 꺼진 휴대폰 화면만 들여다보는 어머니 때문에 김 씨는 무척 신경 쓰였습니다. 한참 화장실 청소를 하고 나온 뒤에도 빨래를 널고 들어온 뒤에도 어머니는 같은 자리, 같은 포즈로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에 화면이 떠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뭐 하세요? 결국엔 궁금증이 이겼습니다. 김 씨가 물어보자 어머니는 멍하니 있다가 퍼뜩 정신을 차린 듯 대꾸했습니다. 어? 뭐라고? 뭐 하고 계시냐고요? 핸드폰 들고? 아, 그러자 어머니는 대답이 생각이 안 나는 듯 머뭇거리다가 또 인상을 찡그렸다가 했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전화를 걸려고 그랬는데 누구한테 걸려고 했었는지 까먹었다. 그런다고 1시간 동안이나 그러고 있었다는 게 이상하기는 했지만 김 씨는 이내 신경을 껐습니다. 더는 평범한 대화를 나누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식사 시간에 어머니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 유산 말이야. 네 오빠들이 받은 몫에서 조금씩 떼서 너 주기로 했어. 뭐라고요? 너는 안 받았잖냐.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약속했다. 그런 말 들은 적 없어요. 그랬다면 진작 큰오빠와 통화할 때 말을 했어야 했는데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진짜야. 얘는 속고만 살았니? 두 오빠가 4억씩 받았으니 아무리 못해도 2억은 준다는 말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을 100% 믿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사람인 이상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 받으면 넓은 집으로 이사하던지 아니면 차를 새로 사던지 여행을 다니던지 해. 인심을 쓴다는 듯이 말하는 어머니의 말에 김 씨는 긴가민가 했습니다. 이제 와서 김 씨의 집에서 눌러 살려는 속셈인가 싶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받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2억이 아니라 3억,
4억을 줘도 말이죠. 그런데 같이 살지 않고 그냥 그 돈을 주겠다고 하면 안 받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애초에 김 씨도 받아야 했던 몫이었습니다. 당시엔 너무 순진해서 주장하지 못했지만 말이죠. 어머니 앞에서는 관심 없는 척했지만 김 씨는 큰오빠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혹시 아버지 유산 나한테도 주기로 했다는 얘기 정말이야? 오빠랑 작은 오빠랑 같이. 뭐? 무슨 소리야, 그게? 엄마가 어제 그러던데. 그러자 휴대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 적 없어. 말도 안 된다는 듯이 대꾸하는 목소리에 빈정이 상했습니다. 꼭 김 씨가 남의 돈에 눈독을 들인다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김 씨는 전화를 끊고 어머니에게 따졌습니다. 그런 적 없다잖아요. 지금 누구 놀리세요? 무슨 말이야? 아버지 유산 저 주기로 한 적 없다고요. 분명히 그랬잖아요. 저도 준다고. 근데 오빠는 처음 듣는 얘기래요. 믿지도 않았지만 어떻게 저한테 그런 거짓말을 하세요? 엄마는 진짜 사람도 아니네요. 김 씨는 더 이상 화가 나지도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진지하게 들은 자신의 잘못이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내가 언제 너한테 그런 말을 했니? 그 말에 김 씨의 모든 행동이 멈췄습니다. 등줄기에 소름이 끼치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너야말로 무슨 말 하는 거야?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네. 너무나 태연해 보이는 그 표정에 김 씨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귀신에 홀리기라도 한 것 같았습니다. 그제야 김 씨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찜찜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 김 씨는 의심을 확신으로 굳히게 되었시옵뿐이다. 한참 뒤척이다가 겨우 잠에 들었는데 현관에서 달그락 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김 씨가 나가보니 어머니가 외투를 걸치고 신발을 신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이 시간에 어디 가시려고요? 오빠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할 줄 알았는데 어머니는 엉뚱한 대답을 했습니다. 선혜야, 네 아버지가 기다리신다. 밥 차려야지. 늦겠다. 그때 남편이 잠에서 깨어나왔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남편이 조심스럽게 어머니의 신발을 벗기며 말했습니다. 장모님, 지금은 새벽이에요. 어? 선혜 아빠 출근해야 하는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돌아가셨잖아요. 김 씨의 말에 어머니는 멈칫했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리더니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다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그랬지. 내가 왜 이러지? 남편이 어머니를 부축해 방으로 모셨습니다. 김 씨는 그 모습을 한참 보다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울음이 날 것 같기도 했고 빽소리를 지르고 싶기도 했습니다. 이내 김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한계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 씨는 큰오빠에게 전화를 다시 걸었습니다. 엄마 상태 저런 거 알고 있었지. 무슨 상태? 큰오빠의 목소리에는 놀람이 묻어났지만 무척 어색했습니다. 엄마 치매 왔지. 어제는 아버지 밥 차려드린다 그러더라. 그러자 큰오빠는 말이 없었습니다. 침묵이 흘렀고 한숨 소리만 들렸습니다. 바른 대로 말해. 그래서 못 모시겠다고 싸운 거지. 그러니까 갑작스레 김 씨를 찾아온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김 씨는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진짜 가지가지 한다.
해도 너무해. 당장 모시고 가. 그러자 본색을 드러내는 큰오빠. 선혜야, 아무래도 네가 딸이잖아. 뭐? 어머니는 딸이 모시는 게 낫지 않겠냐? 너도 애들 다 독립해서 산다며. 너는 따로 하는 일도 없고. 우리는 아직 다 일하는데 어떻게 치매 걸린 어머니를 모시냐? 어쩐지 어떻게 우리 집에 찾아왔나 했어. 나는 죽어도 못 모시니까 보름이 아니라 오늘 데리고 가. 그러지 말고 다시 생각해봐. 내가 영택이랑 얘기를 좀 해봤는데 우리가 50만 원씩 모아서 널 주면 어떨까 해. 매달 100만 원씩 주면 어머니 돌볼만 하지 않냐. 헛웃음이 흘렀습니다.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건지 몰랐습니다. 100만 원? 치매 걸린 부모님 모시는데 100만 원으로 되는 거였어. 그 100만 원으로 간병인을 쓰던지 말던지 알아서 해. 나는 1000만 원을 줘도 못 모셔. 선혜야, 너 왜 그렇게까지 어머니한테 차갑게 구냐? 어이가 없었습니다. 차갑다고? 평생 차별받고 도움 한 번 못 받은 내가 차가운 거야? 아니면 집, 땅 다 팔아서 호의호식하고 유산까지 몇 억씩 받아놓고 어머니 쫓아낸 오빠들이 차가운 거야? 무슨 말을 그렇게까지 하냐? 너도 못 모시겠다고 그러면 우리도 어쩔 수가 없다. 요양원에 보내는 수밖에. 꼭 협박이라도 하듯이 하는 말에 어지러울 지경이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면 원래 이렇게 웃음이 나오는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협박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기가 찼죠. 요양원? 그건 알아서 결정할 문제지. 뭐? 넌 심장도 없냐? 김 씨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더는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끄는 김 씨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소 멍한 눈빛으로 TV를 보고 있었지만 방 안에서 오가던 소리를 못 들었을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모른 척 하고 있는 어머니를 보니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어머니가 집에 온 뒤로 늘 이런 기분이었습니다. 너무 싫었습니다. 김 씨는 쿵쾅거리며 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엄마, 왜 이러는 거야? 나한테. 어? 그제서야 어머니가 김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이제 와서 날 힘들게 해요? 왜 끝까지 그러냐고요? 제발 해준 거 하나 없이 키웠으면 나한테 짐은 되지 말아야 할 거 아니에요. 나도 내 자식들 낳아서 키워봤지만 진짜 부모라면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차라리 어디서 주워왔다고 해줘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끝까지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김 씨는 이틀간 오빠들과 통화를 했습니다. 아무도 데려가지 않는다길래 올케들에게도 연락을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다들 치매 걸린 노인은 딸이 알아서 모시라는 느낌이었죠. 며칠 뒤 김 씨는 어머니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일어나세요. 어디가? 잠깐 같이 나가요. 마트 가게? 어머니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들고 왔던 어머니의 가방만 김 씨가 챙겼습니다. 어머니는 더는 묻지 않고 김 씨를 따라 나섰습니다. 말없이 뒤를 졸졸 따라오는 걸 보니 아이가 된 것 같았습니다. 언젠가는 김 씨가 어머니의 뒤를 이렇게 쫓아갔던 때도 있었을 텐데. 그러나 김 씨는 얼른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젠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택시를 타고 어딘가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는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김 씨도 어머니도 어떤 대화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이런저런 말을 안 하는 것을 보니 오히려 지금은 정신이 멀쩡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낯선 아파트 앞에 섰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어머니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7층 큰오빠의 집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초인종을 눌렀죠. 한참 만에 문이 열렸습니다. 새언니가 당황한 표정으로 어머니와 김 씨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아니, 여긴 어떻게? 약속한 보름 지났잖아요. 엄마, 들어가세요. 아니, 의논도 제대로 안 됐는데 이러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오빠네는 저랑 의논하고 엄마 보냈나요? 그러자 할 말이 없는지 입만 벌리고 있었습니다. 전 이만 가볼게요. 김 씨는 뒤돌아섰습니다. 아직 7층에 서 있는 엘리베이터에 얼른 올라섰고 서서히 닫히는 문 사이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김 씨와 눈이 마주쳤지만 문은 이내 닫혔고 엘리베이터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휴대폰에 불이 나 있었습니다. 오빠들끼리 또 한바탕을 했는지 작은 오빠에게서도 전화가 와 있었습니다. 김 씨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여보, 우리 이사 가자. 이사. 그래, 좀 멀리. 남편은 아무런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대답 없는 상대를 향해 몇 번 말했습니다. 그런데 숨소리만 들리다가 이내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어디로 자꾸 전화를 걸고 싶었는데 이제야 생각이 났다. 선에 너한테 걸려고 했어. 그러자 1시간 동안 휴대폰을 들고 앉아있던 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누구에게 전화를 걸려고 했는지 잊어버렸다던 어머니가 말이죠. 김 씨는 침묵했습니다. 미안했어. 그때 네 아버지 유산도 그렇게 하면 안 됐는데 나한테 지금 그 돈이 있었다면 너한테 더 많이 줬을 텐데. 어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고 김 씨는 한참을 휴대폰을 들고 있다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지난번에 오빠들의 돈을 모아 김 씨에게 주기로 했다던 그 말이 순전히 어머니의 치매 때문에 한 말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한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일까 싶었습니다. 아마 같은 상황이 또 온다면 똑같은 선택을 할 것이었습니다. 김 씨는 휴대폰을 꼭 쥔 채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이게 아마 어머니와의 마지막 통화가 될 것 같았습니다. 이제 김 씨도 일상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얼마 뒤 어머니가 요양원에 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큰오빠에게서 문자 메시지가 왔는데 요양원 비용을 3분의 1 내라는 소리에 전화번호를 차단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김 씨는 이사를 했습니다. 남편과 좀 더 한적한 곳으로 말이죠. 김 씨는 새 집의 창문 너머로 낯선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전화 이후로 휴대폰이 울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지만 이제는 모르는 번호는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지나가도 어쩐지 김 씨의 마음속 겨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